차갑게 얼어붙은 거대한 철문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오랫동안 방치된 바닷바람에 붉게 녹이 쓴 자물쇠가 채워진 폐창고의 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철문 아래 미세하게 벌어진 틈새로는 검붉은 핏자국이 하얀 얼음과 함께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밖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을 에이는 추위와 싸우며 문을 긁고 또 긁어내며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참혹한 흔적. 그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철저히 계산된 악의를 품고 한 사람의 생명을 가장 차갑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서서히 꺼뜨린 명백한 살인이었지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잔혹한 짓을 벌인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1년 겨울, 한 적막한 항구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에 대한 기록입니다. 2001년 11월,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시끄럽게 때리던 남부지방의 한 무명 항구 마을. 이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하루하루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의 삶터였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비좁고 습한 골목길 끝,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허름한 반지하 새방에는 34살의 미혼모 이미숙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7살 난 딸을 키워야 했고 그 딸마저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지요. 미숙 씨는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일 밤 동네 외곽에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으로 야간 노동을 나갔습니다. 비린내가 깊게 밴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차가운 밤거리를 나서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출근 전 미숙 씨는 잠든 딸의 이불을 덮어주며 낡은 스케치북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엄마 금방 다녀올게. 문 꼭 잠그고 자. 내일 아침에 우리 딸 좋아하는 딸기 우유 사올게. 그것이 미숙 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는 다음 날 아침, 반지하 방에는 주인을 잃은 낡은 스케치북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은 지 3일째 되던 날, 7살 난 어린 딸은 두꺼운 겉옷도 챙겨 입지 못한 채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이는 그저 멍한 눈으로 먼 길 끝에서 다가오는 버스들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지요. 동네 파출소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가난한 미혼모의 실종은 그들에게 그리 시급한 사건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전통시장 골목에서는 벌써부터 무성한 소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채 빚을 못 이겨서 야반도주한 거 아니냐. 가난한 미혼모들, 돈 많은 남자 생기면 애 버리고 도망가는 일 흔하지 않느냐며 사람들은 쉽게 혀를 찼습니다. 그 누구도 미숙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찾아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가 안쓰러워 김밥 한 줄을 쥐어주는 이웃이 전부였지요. 그러던 중 동네에서 폐지를 줍고 다니던 한 할머니가 파출소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는 흙먼지가 묻은 파란색 교통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숙 씨의 것이었지요. 그런데 카드가 발견된 장소가 이상했습니다.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그녀의 반지하 집으로 오는 경로와는 정반대에 있는 인적이 드문 외곽에 버려진 공터 근처 하수구 틈새였습니다. 퇴근길에 그곳을 지나갈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서히 단순한 가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마을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곳은 마을 끝자락 항구 부두 옆에 자리한 제사 냉동 창고였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이후 수년째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곳이었죠. 주변에는 인적조차 드물어 밤이 되면 길고양이들만 배회하는 으스스한 장소였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 일대의 전력이 자꾸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구청의 한전 소속 전기수리 기사가 변압기를 점검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기사는 낡은 전신주를 살피던 중 버려져 있어야 할 제사 냉동 창고 쪽으로 연결된 굵은 전선이 아주 강력한 전류를 끌어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아함을 느낀 기사는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묵직하고 거대한 창고의 철문 앞,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게 커다랗고 육중한 구식 황동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아 겉은 심하게 녹이 슬고 부식되어 있었지요. 기사가 무심코 고개를 숙여 철문의 하단을 내려다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맨 아래쪽
아주 미세한 틈새 바닥으로 무언가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짐승의 발톱 자국 같기도 한 그 흔적에는 검붉은 피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절단기를 가져와 굉음을 내며 그 거대한 자물쇠를 끊어냈습니다. 육중한 쇳덩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여러 명의 장정들이 힘을 합쳐 얼어붙은 철문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내부에서 하얗고 매서운 냉기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창고 안은 수년 동안 쓰이지 않은 빈 철제 선반들만 앙상하게 뼈대처럼 서 있었고 사방이 하얀 성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의 가장 깊숙한 구석, 경찰들의 손전등 불빛이 닿은 곳에 한 여성이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스스로를 껴안 듯 잔뜩 몸을 둥글게만 상태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혹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자신이 갇힌 저 철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열 손가락의 손톱은 모두 뒤집히고 부러져 피가 엉겨붙어 있었고 지문이 있는 손끝의 살점들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영아의 추위 속에서 캄캄한 어둠에 갇힌 채 딸을 위해 살아 돌아가야 한다는 처절한 본능 하나로 그 두꺼운 철문을 맨손으로 미친 듯이 긁어댔던 것입니다. 현장을 확인한 베테랑 형사들조차 그 참혹한 모습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또 경찰청의 강력 범죄 수사대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정밀 감식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흉기도 없었고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나 혈흔이 흩뿌려진 자국도 없었지요. 창고 안의 습기가 얼어붙으며 모든 미세 증거를 눈과 얼음 아래로 덮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실수로 문이 잠긴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이 창고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미숙 씨를 안으로 밀어넣은 뒤 외부에서 냉동기의 온도를 최저로 설정하여 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자물쇠로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감식반 소속 형사가 절단기로 잘려나간 자물쇠의 단면을 루페로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반장님, 이거 보십시오. 겉면은 수십 년은 방치된 것처럼 심하게 녹이 슬어 있었지만 절단기로 잘려나간 내부의 황동 코어는 눈이 부실 정도로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버려진 창고로 위장하기 위해 산성화학 용액을 이용해 새 자물쇠의 겉면을 고의로 부식시켜 녹을 낸 것입니다. 치밀하고 악랄하게 준비된 계획살인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부검 결과는 사건의 잔혹성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저체온증, 혈액에서는 알코올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특이하게도 미량의 수면 유도제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장은 텅 비어 있었고 성폭행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부검에는 무거운 목소리로 소견을 밝혔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죽일 만큼의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딱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의 약만 사용했죠. 즉, 이 약물의 목적은 살인이 아니라 제압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섬뜩했습니다. 범인은 미숙 씨가 의식을 잃은 채 편안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영하 20도의 캄캄한 창고 안에서 번쩍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갇혔다는 끔찍한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며 서서히 뼛속까지 얼어붙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며 죽어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원한을 넘어선 피해자를 향한 지독하고 병적인 징벌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가난하고 조용한 미혼모가 누구에게 이런 끔찍한 원한을 산 것일까요? 경찰은 미숙 씨의 마지막 24시간을 집요하게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당일이었던 11월 12일, 그녀는 밤 10일시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공장 반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공장에서 그녀의 반지하 새방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거리. 길을 단축하기 위해 그녀는 동네 외곽의 어두운 비닐하우스 단지 옆으로 난 좁은 흙길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형사 수십 명이 그 흙길 주변의 수로와 풀숲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수로 진흙 바닥에 처박혀 있던 부러진 보라색 우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숙 씨가 출근할 때 들고 나갔던 우산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비닐하우스 흙길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인 동네 어귀의 낡은 주유소 CCTV를 확보했습니다. 화질이 형편없는 흑백 화면이었지만 밤 11시 15분경 흙길 쪽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했다가 잠시 후 다시 빠져나가는 하얀색 봉고 트럭 한 대가
희미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번호판은 흙탕물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지만 적재함 측면에 페인트가 벗겨진 물고기 모양의 로고가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산물이나 식자재를 운반하는 데 쓰이는 트럭이었습니다. 사건이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조용했던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홀로 남겨진 청각 장애인 딸이 아동 보호시설로 인계되는 장면이 방송을 타자 전국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쏟아졌지요. 그 사이 감식반은 미숙 씨의 반지하 방을 다시 한번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방은 전체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급하게 뒤진 듯 묘한 위화감이 감돌았습니다. 서랍장 한 구석의 옷가지들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지요. 그리고 낡은 솜 매트리스 밑바닥에서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붙여둔 낡은 은행 통장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통장의 내역을 확인한 형사들은 의아함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숙 씨가 살해당하기 이틀 전 통장에 있던 전 재산일 500만 원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5년 동안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딸의 수술비로 모았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방 어디에서도 500만 원의 현금 뭉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돈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사건은 원한에 의한 살인에서 금전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그 성격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레이더망에 가장 먼저 포착된 첫 번째 용의자는 다름 아닌 미숙 씨의 전 남편 박 씨였습니다. 38세의 무직인 박 씨는 지독한 도박 중독자의 폭력 전과까지 있는 질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박 씨가 술에 취해 미숙 씨의 반지하 집 앞을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문을 걷어차며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박 씨를 경찰서로 연행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형사들 앞에 앉은 박 씨의 태도는 불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연신 헛기침을 하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댔지요. 아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날 의심합니까? 그 여자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날 밤에 나는 시내에 있는 당구장에서 아는 형님들이랑 밤새워 당구를 쳤다고요. 하지만 형사들의 눈썰미는 매서웠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서해 끌려온 박 씨가 입고 있던 낡은 손바지 밑단에 검고 찐득한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 그 진흙은 미숙 씨의 부러진 우산이 발견되었던 비닐하우스 옆 수로의 흙 성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당구장에만 있었다던 그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사들은 박 씨의 최근 계좌와 통화 내역을 책상 위에 흩뿌렸습니다. 박 씨는 악질 사채업자들에게 2억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며칠 내로 돈을 갚지 않으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미숙 씨가 500만 원을 인출한 시점과 박 씨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은 시점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네가 돈 때문에 그 여자 기다렸다가 납치해서 창고에 가두고 얼려 죽인 거잖아. 바른대로 말해. 베테랑 형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을 치자 끝까지 뻔뻔하게 버티던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무너져 내린 박 씨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돈 때문에 그날 밤 미숙이 퇴근길에 숨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빼앗아서 사채빚을 막으려고요. 박 씨의 고백은 비참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어두운 비닐하우스 길로 걸어오는 미숙 씨를 발견한 박 씨는 뒤에서 덮쳐 그녀의 가방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당황한 박 씨는 동네 사람들이 깨어날까 두려워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미숙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골목길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형사님, 맹세코, 제가 안 죽였습니다. 제가 도망칠 때 미숙이는 분명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살아있었다고요. 박 씨는 양손을 싹싹 비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단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형사가 차가운 눈으로 박 씨를 노려보며 다그치려던 찰나 박 씨의 떨리는 입술에서 나온 다음 말은 수사팀을 완전히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도망치던 그 비닐하우스 맞은편 어두운 공터에 하얀색 봉고 트럭 한 대가 시동을 켜고 전조등을 끈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도망치면서 그 트럭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봤는데 거기 앉아있던 남자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아주 달콤한, 이상할 정도로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도망친 뒤에 분명 그놈이 미숙이를 데려간 겁니다. 수사팀의 시선은
전 남편 박 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하얀색 봉고 트럭으로 급격히 쏠렸습니다. 캄캄한 비닐하우스 길목, 전조등을 끈 채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트럭, 그리고 열린 창문 틈으로 풍겨오던 기묘하게 달콤한 냄새. 베테랑 형사들은 그 달콤한 냄새에 정체를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흔히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피로를 쫓기 위해 차 안에서 피우는 방향제와 섞인 특유의 저가형 전자담배 향이거나 혹은 특정 성분이 섞인 차량용 탈취제 냄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미숙 씨의 주변 인물 중 하얀색 냉동 탑차나 봉고 트럭을 소유한 사람들을 샅샅이 추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망에 아주 유력한 인물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바로 미숙 씨가 일하던 수산물 가공 공장의 야간조 작업반장 45살의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공장 내에서 질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은근슬쩍 접근해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던지거나 퇴근 후 억지로 술자리를 강요하는 일이 잦았지요. 미숙 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한 달 전쯤 최 씨가 회식 자리에서 미숙 씨에게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려다 참다 못한 미숙 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최 씨의 뺨을 후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이고 자존심이 강했던 최 씨는 그날 이후 미숙 씨를 향해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는 적재함에 칠이 벗겨진 물고기 로고가 그려진 하얀색 냉동 봉고 트럭을 몰고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최 씨의 공장 기숙사를 들이닥쳤을 때 그는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심하게 당황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여 그의 트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수석 시트 구석에서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트럭 글러브 박스 안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인근 읍내 약국에서 결제된 영수증 한 장. 거기에는 부검 결과 미숙 씨의 혈액에서 검출되었던 것과 동일한 성분의 액상형 수면 유도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최 씨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형사들이 영수증과 트럭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들이밀며 그날 밤 미숙 씨를 납치해 냉동 창고에 가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경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미친놈은 맞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 약을 산 것도 그날 밤에 그 여자 뒤를 밟은 것도 맞습니다. 최 씨의 고백은 역겨웠지만 동시에 수사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 씨는 미숙 씨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뒤 앙심을 품고 그녀를 힘으로 제압해 겁을 줄 요량으로 수면 유도제를 구입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미숙 씨가 두통을 핑계로 일찍 퇴근하자 최 씨는 트럭을 몰고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비닐하우스 근처 어두운 공터에 차를 세우고 전조등을 끈 채 미숙 씨가 좁은 길로 걸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전 남편 박 씨가 보았던 그 트럭은 최 씨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맹세코 제가 손가락 하나 대기 전에 다른 남자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차 안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찰나 비닐하우스 반대편 어두운 길목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와 미숙 씨 앞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미숙 씨는 그 남자를 보고 크게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잘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최 씨는 자신보다 먼저 미숙 씨와 약속을 잡은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고 혹시라도 자신의 더러운 계획이 들통날까 두려워 차를 돌려 조용히 공터를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형사가 날 선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얼굴을 봤습니까? 최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밤에 순찰 돌 때 입는 형광색 띠가 둘러진 점퍼, 자율방범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걸음걸이가 아주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자율방범대. 이 작은 항구 마을에서 밤늦게 형광색 방범대 점퍼를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미숙 씨가 캄캄한 밤길에서 마주치고도 의심 없이 대화를 나눌 만큼 안면이 있는 사람. 경찰의 수사망은 자연스럽게 동네의 토박이 이웃들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마을 중심부의 낡은 철물점 건물을 임시 거점으로 삼아 방범대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48살의 강씨로
마을 자율방범대장을 맡고 있는 싹싹하고 인심 좋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내를 여의고 홀로 철물점을 운영하는 강 씨는 동네에 고장난 보일러나 수도관이 있으면 돈도 받지 않고 고쳐주는 탓에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특히 그는 가난하게 사는 미숙 씨 모녀를 불쌍히 여겨 가끔 딸아이에게 과자나 우유를 사다 주기도 하던 마음씨 따뜻한 이웃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에 방범대 순찰 일지를 요구하자 강 씨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붉어진 눈시울로 일지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미숙이 참말로 불쌍해서 어쩝니까? 그 어린 핏덩이만 두고 잡히면 꼭 내 손으로 찢어 죽이고 싶소. 강 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슬픔에 조의를 표하며 서둘러 명단을 챙겨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철물점을 나서려던 순간 동행했던 젊은 막내 여순경의 시선이 계산대 안쪽 살짝 열려있는 서랍 틈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쇳가루와 공구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랍 한 구석에 겉면에 해골 마크가 그려진 자그마한 갈색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속 급속 부식제, 공장 같은 곳에서나 특수 목적으로 쓰이는 쇠를 순식간에 녹슬게 만드는 독한 화학 약품이었습니다. 철물점에서 팔 수도 있는 물건이었지만 흔히 쓰이는 물건은 아니었지요. 여순경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당장 방범대원들을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그 작은 위화감을 깊게 파고들지는 못한 채 철물점을 나섰습니다. 경찰은 순찰 일지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 밤 비닐하우스 일대를 순찰했거나 동선이 겹치는 방범대원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서 유독 수상한 행적을 보이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동네에서 LP가스를 배달하는 25살의 청년 정 씨였습니다. 정 씨는 평소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고시원처럼 비좁은 단칸방에 새들어 살며 수개월째 방세를 밀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살해된 직후 정 씨가 갑자기 밀린 방세 석 달치를 전액 현금으로 치렀을 뿐만 아니라 동네 다방에서 사람들에게 술을 사며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경찰이 예고 없이 정 씨의 단칸방을 덮쳤을 때 방 안의 풍경은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면 한쪽이 온통 미숙 씨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 공장 앞에서 피곤한 얼굴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딸을 업고 가는 모습 등 멀리서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수십 장의 도철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는 미숙 씨를 병적으로 스토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정 씨의 옷장 깊숙한 곳, 낡은 배낭 밑바닥에서 나왔습니다. 5만 원권과 1만 원권이 섞인 현금 5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발견된 것입니다. 돈을 묶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노란색 고무줄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숙 씨의 반지 하방에서 발견된 낡은 통장 옆에 떨어져 있던 인출된 500만 원을 묶었던 고무줄과 정확히 같은 종류였습니다. 정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스토커, 자율방범대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출처의 현금. 모든 퍼즐 조각이 정 씨를 향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취조실 형사들은 마침내 미숙 씨를 죽인 잔혹한 살인마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돈 필요해서 그 여자 500만 원 인출한 거 알고 노렸지? 창고에 가두고 남은 0만 원은 어디다 숨겼어? 형사의 윽박지름에 정 씨는 의자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경찰이 짜맞춘 강도 살인의 시나리오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가 미숙 누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전 누나를 진짜로 사랑했어요. 누나가 한 번만 나를 돌아봐 주길 바랐다고요. 정 씨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순찰 복장을 하고 비닐하우스 주변을 서성이며 미숙 씨의 퇴근길을 먼발치에서 몰래 지켜보려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어 미숙 씨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달리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미숙 씨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정 씨를 발견하고는 도망치기는커녕 다급히 그에게 다가와 그의 두 손에 두툼한 돈다발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정민아, 너 착한 애인 거 알아. 이 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 수술비로 쓰게 보육원에 좀 전해줘. 내가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하는데 만약 내가 내일 아침까지 집에 안 돌아오면 절대 이 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그냥 우리 딸한테 전해줘. 부탁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저한테서 도망치듯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형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판을 지어? 누구랑? 그 여자가 1. 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너한테 주고 나머지 1. 0만 원을 들고 누굴 만나러 갔다는 거야? 정 씨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리며 미숙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섬뜩하고도 미스터리한 한마디를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누나가 그랬어요. 자기가 우연히 너무나도 끔찍한 비밀을 알게 돼서 그걸 조그만 녹음기에 다 녹음해 뒀다고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녹음 테이프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서 이 돈 0만 원을 주고 그 테이프랑 맞바꾸기로 했다고요. 누나는 살기 위해서,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녹음기, 그리고 끔찍한 비밀.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 씨를 죽인 범인은 돈을 노린 강도도 우발적인 성폭행범도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는 범인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고, 범인은 그 테이프를 빼앗고 미숙 씨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그녀를 영하 20도의 냉동창고에 가두어 서서히 얼려 죽인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미숙 씨의 주변을 다시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새방, 공장 라커룸, 수로 근처까지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수색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녹음기나 카세트 테이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 끝에 시장통의 낡은 슈퍼마켓 여주인으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미숙 씨가 찾아와 신문 기자들이나 쓰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카세트 녹음기 하나를 빌려갔다는 것입니다. 공장 반장놈이 하도 몹쓸 소리를 해대서 증거로 녹음해서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거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슈퍼 주인이 빌려주었다는 그 손가락 두 마디만 한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는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범인이 미숙 씨를 죽이고 테이프를 빼앗아 이미 불태워버렸거나 바다에 던져버렸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수사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입증되거나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숙 씨가 만나러 갔다던 비밀의 주인이자 살인마가 누구인지 짐작할 만한 아무런 실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지문 하나, 발자국 하나 없었고 냉동창고 앞을 비추는 CCTV조차 없었습니다. 유일한 단서였던 녹음 테이프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수사팀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미숙 씨의 안타까운 사연도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갔습니다. 낡은 항구 마을은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일상의 무심함 속으로 빠져들었고, 경찰서 증거 보관실의 차가운 철제 선반 위에는 절단기에 잘려나간 묵직하고 붉게 녹슨 황동 자물쇠만이 투명한 지퍼백에 담긴 채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억울한 죽음은 그렇게 미제 사건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1년의 겨울, 수산물 가공 공장이 있던 낡은 동네에는 재개발의 바람이 불어 낡은 건물들이 헐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의 무대였던 제사 냉동창고 역시 굉음을 내는 포크레인에 의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반듯한 아스팔트 도로가 깔렸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와 진실을 덮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도 경찰청의 구석진 사무실, 이제 막 신설된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의 오 형사만큼은 그 겨울밤의 참상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새내기 형사로서 얼어붙은 미숙 씨의 시신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그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텅 빈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청각 장애인 딸의 멍한 눈빛을 평생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안고 살았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베테랑 형사가 된 그는 미제팀에 배속되자마자 가장 먼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2001년의 낡은 서류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놓친 게 있어. 그 여자가 목숨과 맞바꾸려 했던 그놈의 약점,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오 형사는 서류 상자 안에 들어있던 빛바랜 증거물 봉투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꺼내어 늘어놓았습니다. 미숙 씨의 찢어진 옷가지, 부러진 우산, 파란색 교통카드, 그리고 투명한 비닐 지퍼백 안에 담긴 육중하고 기괴할 정도로 녹이 쓴 황동 자물쇠 조각. 오 형사가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무심코 자물쇠가 담긴 비닐봉투를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가버린 낡은 비닐봉투의 밑동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찌익 소리를 내며 찢어졌습니다. 쿵!
어른 주먹만한 황동 자물쇠가 책상 위를 굴러 시멘트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오 형사가 혀를 차며 자물쇠를 주워 올리려던 찰나 그의 손끝에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쇳덩이의 묵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자물쇠를 들어 살짝 흔들어 보자 달그락 단단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 쇳덩이 내부에서 무언가 작고 가벼운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달그락. 오 형사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보통의 자물쇠라면 속이 꽉 찬 통금속이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자물쇠는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현장 감식팀은 자물쇠가 너무 무겁고 외부가 부식되어 있어 그저 오래된 대형 자물쇠일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내부를 정밀하게 스캔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 형사는 자물쇠를 쥐고 그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감식실로 뛰어들어간 그는 연구원에게 자물쇠의 X선 투시 스캔을 다급하게 요청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자물쇠의 내부 투시도가 푸른 빛으로 떠오르는 순간 감식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자물쇠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내부의 쇳덩이를 정교하게 파내어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 절단기로 잘리지 않는 하단부 쪽에 아주 얇은 슬라이딩 형태의 덮개를 만들어 밀봉한 뒤 겉면에 화학약품을 부어 녹을 슬게 만들어 틈새를 완벽하게 은폐해 놓은 수제 특수 자물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빈 공간 한가운데 손뭉치 같은 것에 둘러싸인 채 습기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작은 직사각형의 물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손가락만 한 카세트 테이프 아닙니까? 연구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 형사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미숙 씨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리고 범인이 영원히 감추려 했던 그 끔찍한 비밀. 범인은 테이프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무능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피해자를 가둔 감옥의 문을 걸어 잠그는 도구이자 경찰이 가장 먼저 확보할 증거물인 자물쇠의 심장부에 그 테이프를 봉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사이코패스적인 범인만이 할 수 있는 엽기적인 트릭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레이저 톱을 이용해 자물쇠의 하단 덮개를 마이크로 단위로 정밀하게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쇳가루가 날리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어둠의 공간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끄집어낸 손뭉치 속에는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검은색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가 기적처럼 온전한 상태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곧바로 영상음향 보건실로 넘겨졌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미세하게 스며든 습기와 산화작용으로 인해 자성 테이프가 늘어붙어 있었기에 화학 용액을 바르고 열풍을 가하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만 꼬박 3일 밤낮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복원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에 오 형사를 비롯한 미제 사건 전담팀 전원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스피커 앞을 둥글게 에워싸고 모여들었습니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연구원이 마우스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치익, 지지직. 처음 10초간은 낡은 테이프 특유의 거친 백색 소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형사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무렵 갑자기 스피커를 찢을 듯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헉, 헉, 헉. 극도의 공포에 질려 과호흡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의 숨소리, 미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숨소리 너머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낮게 깔린 중년 남성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추워? 미숙아, 긁지 마. 그거 안 열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안부를 묻듯 너무나도 평온하고 다정해서 오히려 뼛속까지 시려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그 보험금 어차피 네 돈도 아니잖아. 분수도 모르고 덤벼든 대가니까 이제 이 테이프 끌어안고 조용히 얼어 죽어. 내가 영원히 네 곁에 있게 해줄게. 형사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을 협박하던 미숙 씨에게서 테이프를 빼앗은 뒤 오히려 그 테이프에 자신이 미숙 씨를 죽이는 순간의 조롱을 녹음하여 자물쇠 안에 함께 묻어버리는 가학적인 게임을 즐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 형사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 것은 남자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테이프의 끝부분, 범인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발소리가 멀어지는 가운데 아주 미세하게 섞여 들어간 배경소음이었습니다. 띵, 띵, 띵. 바람에 흔들리는 맑고 청아한 유리 풍경 소리. 정확히 3, 2, 1 박자로 떨어지는
가게 문을 열고 닫을 때 손님을 맞이하는 흔한 종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치잉 하고 아주 짧고 날카로운 금속 절단기의 쇳소리가 배경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 형사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섬광이 일었습니다. 이 녹음이 이루어진 장소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폐창고 앞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미숙 씨를 제압해 어딘가 다른 실내 공간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이 테이프에 조롱의 메시지를 녹음한 뒤 자물쇠를 개조해 테이프를 숨기는 용접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 때 들리는 3, 2, 1박자의 풍경 소리, 그리고 금속을 자르는 절단기의 기계음, 화학약품으로 쇠를 부식시킬 수 있는 지식, 이 모든 파편들이 모여 10년 전 수사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오 형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2001년에 낡은 조서처를 넘겼습니다. 방범대원 명단 미숙 씨에게 우유를 사주며 불쌍하다고 눈물을 훔치던 다정했던 얼굴, 그리고 조서 귀퉁이에 젊은 여순경이 메모해 두었던 한 줄의 기록, 계산대 서랍 안에 금속 부식제가 있었음. 오 형사의 눈동자가 조서에 적힌 한 남자의 이름에 멈춰 섰습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선량해서 그 누구도 감히 의심의 눈초리조차 보내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 어쩌면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영하 20도의 냉동창고보다 더 차갑고 잔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무겁게 닫혀있던 진실의 틈새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의 시선은 전 남편 박 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하얀색 봉고 트럭으로 급격히 쏠렸습니다. 캄캄한 비닐하우스 길목, 전조등을 끈 채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트럭, 그리고 열린 창문 틈으로 풍겨오던 기묘하게 달콤한 냄새. 베테랑 형사들은 그 달콤한 냄새의 정체를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흔히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피로를 쫓기 위해 차 안에서 피우는 방향제와 섞인 특유의 저가형 전자담배향이거나 혹은 특정 성분이 섞인 차량용 탈취제 냄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미숙 씨의 주변 인물 중 하얀색 냉동탑차나 봉고 트럭을 소유한 사람들을 샅샅이 추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망에 아주 유력한 인물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바로 미숙 씨가 일하던 수산물 가공 공장의 야간조 작업반장 45살의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공장 내에서 질이 좋지 않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은근슬쩍 접근해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던지거나 퇴근 후 억지로 술자리를 강요하는 일이 잦았죠. 미숙 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한 달 전쯤 최 씨가 회식 자리에서 미숙 씨에게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하려다 참다 못한 미숙 씨가 여러 사람 앞에서 최 씨의 뺨을 후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부장적이고 자존심이 강했던 최 씨는 그날 이후 미숙 씨를 향해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최 씨는 적재함에 칠이 벗겨진 물고기 로고가 그려진 하얀색 냉동 봉고 트럭을 몰고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최 씨의 공장 기숙사를 들이닥쳤을 때 그는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심하게 당황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여 그의 트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수석 시트 구석에서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트럭 글러브 박스 안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인근 읍내 약국에서 결제된 영수증 한 장. 거기에는 부검 결과 미숙 씨의 혈액에서 검출되었던 것과 동일한 성분의 액상형 수면 유도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최 씨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형사들이 영수증과 트럭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들이밀며 그날 밤 미숙 씨를 납치해 냉동창고에 가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는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듯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경찰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미친놈은 맞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 약을 산 것도, 그날 밤에 그 여자 뒤를 밟은 것도 맞습니다. 최 씨의 고백은 역겨웠지만 동시에 수사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 씨는 미숙 씨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뒤 앙심을 품고 그녀를 힘으로 제압해 겁을 줄 요량으로 수면 유도제를 구입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당일 미숙 씨가 두통을 핑계로 일찍 퇴근하자 최 씨는 트럭을 몰고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비닐하우스 근처 어두운 공터에 차를 세우고 전조등을 끈 채 미숙 씨가 좁은 길로 걸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전 남편 박 씨가 보았던 그 트럭은 최 씨의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맹세코 제가 손가락 하나 대기 전에 다른 남자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차 안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찰나 비닐하우스 반대편 어두운 길목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와 미숙 씨 앞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미숙 씨는 그 남자를 보고 크게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잘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최 씨는 자신보다 먼저 미숙 씨와 약속을 잡은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고 혹시라도 자신의 더러운 계획이 들통날까 두려워 차를 돌려 조용히 공터를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형사가 날 선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얼굴을 봤습니까? 최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확실히 기억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밤에 순찰 돌 때 입는 형광색 띠가 둘러진 점퍼, 자율방범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걸음걸이가 아주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자율방범대. 이 작은 항구 마을에서 밤늦게 형광색 방범대 점퍼를 입고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미숙 씨가 캄캄한 밤길에서 마주치고도 의심 없이 대화를 나눌 만큼 안면이 있는 사람. 경찰의 수사망은 자연스럽게 동네의 토박이 이웃들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마을 중심부의 낡은 철물점 건물을 임시 거점으로 삼아 방범대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48살의 강 씨로 마을 자율방범대장을 맡고 있는 싹싹하고 인심 좋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내를 여의고 홀로 철물점을 운영하는 강 씨는 동네에 고장난 보일러나 수도관이 있으면 돈도 받지 않고 고쳐주는 탓에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특히 그는 가난하게 사는 미숙 씨 모녀를 불쌍히 여겨 가끔 딸아이에게 과자나 우유를 사다 주기도 하던 마음씨 따뜻한 이웃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일에 방범대 순찰 일지를 요구하자 강 씨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붉어진 눈시울로 일지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미숙이 참말로 불쌍해서 어쩝니까? 그 어린 핏덩이만 두고 잡히면 꼭 내 손으로 찢어 죽이고 싶소. 강 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진심 어린 슬픔에 조의를 표하며 서둘러 명단을 챙겨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철물점을 나서려던 순간 동행했던 젊은 막내 여순경의 시선이 계산대 안쪽 살짝 열려있는 서랍 틈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쇳가루와 공구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랍 한 구석에 겉면에 해골 마크가 그려진 자그마한 갈색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속 급속 부식제. 공장 같은 곳에서나 특수 목적으로 쓰이는 쇠를 순식간에 녹슬게 만드는 독한 화학 약품이었습니다. 철물점에서 팔 수도 있는 물건이었지만 흔히 쓰이는 물건은 아니었지요. 여순경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당장 방범대원들을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그 작은 위화감을 깊게 파고들지는 못한 채 철물점을 나섰습니다. 경찰은 순찰 일지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 밤 비닐하우스 일대를 순찰했거나 동선이 겹치는 방범대원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서 유독 수상한 행적을 보이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동네에서 LP가스를 배달하는 25살의 청년 정 씨였습니다. 정 씨는 평소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고시원처럼 비좁은 단칸방에 새들어 살며 수개월째 방세를 밀릴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살해된 직후 정 씨가 갑자기 밀린 방세 석 달치를 전액 현금으로 치렀을 뿐만 아니라 동네 다방에서 사람들에게 술을 사며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경찰이 예고 없이 정 씨의 단칸방을 덮쳤을 때 방 안의 풍경은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면 한쪽이 온통 미숙 씨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 공장 앞에서 피곤한 얼굴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딸을 업고 가는 모습 등 멀리서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수십 장의 도철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는 미숙 씨를 병적으로 스토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정 씨의 옷장 깊숙한 곳, 낡은 배낭 밑바닥에서 나왔습니다. 5만 원권과 1만 원권이 섞인 현금 500만 원짜리 돈다발이 발견된 것입니다. 돈을 묻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노란색 고무줄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숙 씨의 반지 하방에서 발견된 낡은 통장 옆에 떨어져 있던 인출된 500만 원을 묶었던 고무줄과 정확히 같은 종류였습니다. 정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스토커, 자율방범대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출처의 현금. 모든 퍼즐 조각이 정 씨를 향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취조실 형사들은 마침내 미숙 씨를 죽인 잔혹한 살인마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돈 필요해서 그 여자 일 500만 원 인출한 거 알고 노렸지? 창고에 가두고 남은 일 0만 원은 어디다 숨겼어? 형사의 윽박지름에 정 씨는 의자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경찰이 짜맞춘 강도살인의 시나리오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가 미숙 누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전 누나를 진짜로 사랑했어요. 누나가 한 번만 나를 돌아봐 주길 바랐다고요. 정 씨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순찰 복장을 하고 비닐하우스 주변을 서성이며 미숙 씨의 퇴근길을 먼발치에서 몰래 지켜보려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어 미숙 씨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달리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미숙 씨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정 씨를 발견하고는 도망치기는커녕 다급히 그에게 다가와 그의 두 손에 두툼한 돈다발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누나는 제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정민아, 너 착한 애인 거 알아? 이 돈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 수술비로 쓰게 보육원에 좀 전해줘. 내가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하는데 만약 내가 내일 아침까지 집에 안 돌아오면 절대 이 돈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그냥 우리 딸한테 전해줘. 부탁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저한테서 도망치듯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형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판을 지어? 누구랑? 그 여자가 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을 너한테 주고 나머지 0만 원을 들고 누굴 만나러 갔다는 거야? 정 씨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올리며 미숙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섬뜩하고도 미스터리한 한마디를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누나가 그랬어요. 자기가 우연히 너무나도 끔찍한 비밀을 알게 돼서 그걸 조그만 녹음기에 다 녹음해뒀다고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녹음 테이프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서 이 돈 0만 원을 주고 그 테이프랑 맞바꾸기로 했다고요. 누나는 살기 위해서,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녹음기, 그리고 끔찍한 비밀.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 씨를 죽인 범인은 돈을 노린 강도도 우발적인 성폭행범도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는 범인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고, 범인은 그 테이프를 빼앗고 미숙 씨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그녀를 영하 20도의 냉동창고에 가두어 서서히 얼려 죽인 것입니다. 경찰은 즉각 미숙 씨의 주변을 다시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셋방, 공장 라커룸, 수로 근처까지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수색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녹음기나 카세트 테이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 끝에 시장통의 낡은 슈퍼마켓 여주인으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미숙 씨가 찾아와 신문 기자들이나 쓰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카세트 녹음기 하나를 빌려갔다는 것입니다. 공장 반장놈이 하도 몹쓸 소리를 해대서 증거로 녹음해서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거라고 하더라고. 하지만 슈퍼 주인이 빌려주었다는 그 손가락 두 마디만 한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는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범인이 미숙 씨를 죽이고 테이프를 빼앗아 이미 불태워버렸거나 바다에 던져버렸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수사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입증되거나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숙 씨가 만나러 갔다던 비밀의 주인이자 살인마가 누구인지 짐작할 만한 아무런 실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지문 하나, 발자국 하나 없었고 냉동창고 앞을 비추는 CCTV조차 없었습니다. 유일한 단서였던 녹음 테이프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수사팀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미숙 씨의 안타까운 사연도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갔습니다. 낡은 항구 마을은 언제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일상의 무심함 속으로 빠져들었고 경찰서 증거 보관실의 차가운 철제 선반 위에는 절단기에 잘려나간 묵직하고 붉게 녹슨 황동 자물쇠만이 투명한 지퍼백에 담긴 채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억울한 죽음은 그렇게 미제 사건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긴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1년의 겨울, 수산물 가공 공장이 있던 낡은 동네에는 재개발의 바람이 불어 낡은 건물들이 헐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의 무대였던 제사 냉동창고 역시 굉음을 내는 포크레인에 의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반듯한 아스팔트 도로가 깔렸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와 진실을 덮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도 경찰청의 구석진 사무실, 이제 막 신설된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의 오 형사만큼은 그 겨울밤의 참상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새내기 형사로서 얼어붙은 미숙 씨의 시신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그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텅 빈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청각 장애인 딸의 멍한 눈빛을 평생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안고 살았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베테랑 형사가 된 그는 미제팀에 배속되자마자 가장 먼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2001년의 낡은 서류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놓친 게 있어. 그 여자가 목숨과 맞바꾸려 했던 그놈의 약점.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오 형사는 서류 상자 안에 들어있던 빛바랜 증거물 봉투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꺼내어 늘어놓았습니다. 미숙 씨의 찢어진 옷가지, 부러진 우산, 파란색 교통카드, 그리고 투명한 비닐 지퍼백 안에 담긴 육중하고 기괴할 정도로 녹이 쓴 황동 자물쇠 조각. 오 형사가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무심코 자물쇠가 담긴 비닐봉투를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가버린 낡은 비닐봉투의 밑동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찌익 소리를 내며 찢어졌습니다. 쿵! 어른 주먹만한 황동 자물쇠가 책상 위를 굴러 시멘트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오 형사가 혀를 차며 자물쇠를 주워 올리려던 찰나 그의 손끝에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쇳덩이의 묵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자물쇠를 들어 살짝 흔들어 보자 달그락 단단하게 채워져 있어야 할 쇳덩이 내부에서 무언가 작고 가벼운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달그락. 오 형사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보통의 자물쇠라면 속이 꽉 찬 통금속이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자물쇠는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현장 감식팀은 자물쇠가 너무 무겁고 외부가 부식되어 있어 그저 오래된 대형 자물쇠일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내부를 정밀하게 스캔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 형사는 자물쇠를 쥐고 그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감식실로 뛰어들어간 그는 연구원에게 자물쇠의 엑스선 투시 스캔을 다급하게 요청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자물쇠의 내부 투시도가 푸른 빛으로 떠오르는 순간 감식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자물쇠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내부의 쇳덩이를 정교하게 파내어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 절단기로 잘리지 않는 하단부 쪽에 아주 얇은 슬라이딩 형태의 덮개를 만들어 밀봉한 뒤 겉면에 화학 약품을 부어 녹을 슬게 만들어 틈새를 완벽하게 은폐해 놓은 수제 특수 자물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빈 공간 한가운데 손뭉치 같은 것에 둘러싸인 채 습기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작은 직사각형의 물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손가락만한 카세트 테이프 아닙니까? 연구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 형사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미숙 씨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리고 범인이 영원히 감추려 했던 그 끔찍한 비밀. 범인은 테이프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무능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피해자를 가둔 감옥의 문을 걸어 잠그는 도구이자 경찰이 가장 먼저 확보할 증거물인 자물쇠의 심장부에 그 테이프를 봉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똘똘 뭉친 사이코패스적인 범인만이 할 수 있는 엽기적인 트릭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레이저 톱을 이용해 자물쇠의 하단 덮개를 마이크로 단위로 정밀하게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쇳가루가 날리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어둠의 공간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끄집어낸 손뭉치 속에는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검은색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가 기적처럼 온전한 상태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곧바로 영상음향 복원실로 넘겨졌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미세하게 스며든 습기와 산화작용으로 인해 자성 테이프가 늘어붙어 있었기에 화학 용액을 바르고 열풍을 가하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데만 꼬박 3일 밤낮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복원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에 오 형사를 비롯한 미제 사건 전담팀 전원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스피커 앞을 둥글게 에워싸고 모여들었습니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연구원이 마우스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치익, 지지직. 처음 10초간은 낡은 테이프 특유의 거친 백색 소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형사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무렵 갑자기 스피커를 찢을 듯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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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극도의 공포에 질려 과호흡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의 숨소리, 미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숨소리 너머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낮게 깔린 중년 남성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추워? 미숙아, 긁지 마. 그거 안 열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안부를 묻듯 너무나도 평온하고 다정해서 오히려 뼛속까지 시려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러게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그 보험금 어차피 네 돈도 아니잖아. 분수도 모르고 덤벼든 대가니까 이제 이 테이프 끌어안고 조용히 얼어 죽어. 내가 영원히 네 곁에 있게 해줄게. 형사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을 협박하던 미숙 씨에게서 테이프를 빼앗은 뒤 오히려 그 테이프에 자신이 미숙 씨를 죽이는 순간의 조롱을 녹음하여 자물쇠 안에 함께 묻어버리는 가학적인 게임을 즐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 형사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 것은 남자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테이프의 끝부분, 범인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발소리가 멀어지는 가운데 아주 미세하게 섞여 들어간 배경 소음이었습니다. 띵, 띵, 띵. 바람에 흔들리는 맑고 청아한 유리 풍경 소리. 정확히 3, 2, 1 박자로 떨어지는 가게 문을 열고 닫을 때 손님을 맞이하는 흔한 종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치잉 하고 아주 짧고 날카로운 금속 절단기의 쇳소리가 배경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 형사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섬광이 일었습니다. 이 녹음이 이루어진 장소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폐창고 앞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미숙 씨를 제압해 어딘가 다른 실내 공간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이 테이프에 조롱의 메시지를 녹음한 뒤 자물쇠를 개조해 테이프를 숨기는 용접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 때 들리는 3, 2, 1 박자의 풍경 소리, 그리고 금속을 자르는 절단기의 기계음, 화학약품으로 쇠를 부식시킬 수 있는 지식, 이 모든 파편들이 모여 10년 전 수사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한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오 형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2001년의 낡은 조서철을 넘겼습니다. 방범대원 명단, 미숙 씨에게 우유를 사주며 불쌍하다고 눈물을 훔치던 다정했던 얼굴. 그리고 조서 귀퉁이에 젊은 여순경이 메모해 두었던 한 줄의 기록. 계산대 서랍 안에 금속 부식제가 있었음. 오 형사의 눈동자가 조서에 적힌 한 남자의 이름에 멈춰섰습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선량해서 그 누구도 감히 의심의 눈초리조차 보내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 어쩌면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영하 20도의 냉동 창고보다 더 차갑고 잔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무겁게 닫혀있던 진실의 틈새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오 형사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마이크로 카세트 녹음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미숙 씨를 제압한 뒤 녹음기를 빼앗아 조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잔혹한 연극의 유일한 연출자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오 형사는 천천히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테이프의 가장 앞부분으로 되감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마찰음이 지나가고 이내 흔들리는 트럭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급하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옷깃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강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장님, 아까 주신 쌍화탕 맛이 이상해요. 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그런데 차 좀 세워주세요. 떨리지만 필사적으로 이성을 유지하려는 미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는 강 씨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 날이 차서 약국에서 산 감기약을 좀 탔습니다. 금방 괜찮아질 기라. 가만히 눈 좀 붙이고 있으소. 그 음성을 끝으로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미숙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소리가 고스란히 테이프에 담겨 있었습니다. 취조실 의자에 등받이를 기대고 앉아있던 강 씨의 상체가 서서히 앞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몰랐던 진실이 이거다 강. 오 형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미숙 씨는 네가 건넨 쌍화탕을 마시고 몸에 이상이 온다는 걸 직감한 그 짧은 순간에
몰래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이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던 거야. 네가 이 녹음기를 찾아내서 네 헛소리를 짓거리기 훨씬 전부터 테이프는 이미 돌고 있었다고. 그것은 미숙 씨가 마지막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딸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남겨둔 필사적인 덫이었습니다. 강 씨가 창고 앞에서 그녀의 주머니를 뒤져 녹음기를 꺼냈을 때 그는 테이프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녹음 버튼을 덮어 누르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완성했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테이프 앞부분에 선명하게 남은 두 사람의 대화는 강 씨가 처음부터 약물을 준비해 그녀를 트럭에 태웠다는 명백한 계획살인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알리바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 강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이 조롱하기 위해 밀봉해둔 바로 그 자물쇠 속의 테이프가 자신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놓는 사형 선고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강 씨의 자백과 증거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2001년 그 잔혹했던 겨울밤과 그 이튿날의 진실이 마침내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 씨의 범행은 단순히 미숙 씨를 얼려 죽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숙 씨가 돌아오지 않아 동네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완벽한 선량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숙 씨의 동선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평소 질이 좋지 않던 전 남편 박 씨와 수산물 공장 반장 최 씨가 그녀의 퇴근길에 엮이도록 판을 짰습니다. 자신이 몰았던 흰색 봉고 트럭을 최 씨의 트럭과 똑같은 차종으로 골라 빌린 것도, 어두운 비닐하우스 근처에서 고의로 목격되도록 전조등을 끄고 기다렸던 것도 모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악랄한 연막이었습니다. 경찰이 엉뚱한 용의자들을 쫓으며 헛발질을 하는 동안 그는 안전한 철물점 뒤에서 속으로 경찰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냉동창고 안에서 처절하게 죽어간 바로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동네 어귀의 낡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밤새 엄마를 기다리다 지쳐 웅크리고 앉아있는 7살 난 청각 장애인 딸이 있었습니다. 강 씨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딸기 우유를 하나 사서 아이의 차가운 손에 쥐어주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불쌍하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신이 잔혹하게 숨통을 끊어놓은 여자의 핏줄 앞에서 그는 인자한 동네 어른의 얼굴을 한 채 자신의 완전 범죄를 속으로 자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밀한 악마라 할지라도 시간과 과학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 형사의 미제 사건 전담팀은 철물점 지하실에서 압수한 용접 도구와 산성화학 약품 구매 영수증을 찾아냈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국과수 연구원들이 특수 자물쇠의 텅 빈 내부를 최신 기법으로 정밀 감식한 결과 덮개를 밀봉하기 전 강 씨가 맨손으로 테이프를 집어넣으며 내벽에 남겼던 10년 전의 부분 지문을 찾아낸 것입니다. 겉면의 쇠를 갉아먹은 녹슨 세월이 아이러니하게도 내부의 지문과 테이프만큼은 진공 상태처럼 완벽하게 보존해준 셈이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강 씨의 소식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자 낡은 항구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심 좋고 덕망 높던 자율방범 대장이 사실은 아내를 불태워 죽이고 가난한 미혼모를 얼려 죽인 연쇄살인마였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장통의 국밥집과 미용실에서는 무거운 탄식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미숙 씨가 실종되었을 때 바람이 나서 애를 버리고 도망갔다며 함부로 혀를 찼던 구멍가게 노파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신의 뺨을 때리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지. 그 불쌍한 애미가 창고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는 그 악마놈이 주는 딸기 우유가 참 고맙다고 생각했으니 내 입을 찢어버려야 해. 동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던 악의 평범함 앞에 뼈저린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해를 넘겨 열린 지방법원의 1심 재판. 무겁고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강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사건이 10년이나 지났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점을 참작해달라며 파렴치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논고가 시작되고 법정 안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3분짜리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의 음성이 재생되자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숙 씨의 처절한 과호흡 소리, 그리고 뒤이어 흘러나오는 강 씨의 잔혹하고 다정한 조롱, 차가운 철문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긁어대며 딸을 부르고 싶었을 그 무음의 절규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증인석에는 지난 시간 동안 수사선상에 올랐던 옛 용의자들이 차례로 섰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뻔했던 전 남편 박 씨, 헛된 욕정을 품었던 공장 반장 최 씨.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삶이 비루했을지언정 강 씨라는 진짜 악마 앞에서 자신들이 그날 밤 얼마나 어리석은 연막탄 역할을 했는지 깨닫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은 가스 배달을 하던 청년 정 씨였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누나가 제 손에 쥐어준 500만 원을 들고 제가 바로 파출소로 달려갔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누나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이 법정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무표정하게 바닥만 보던 강 씨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17살이 된 소녀, 어느덧 고등학생의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미숙 씨의 딸이었습니다. 수어 통역사와 함께 증인석에 선 소녀는 법정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살인마를 응시했습니다. 통역사의 입을 통해 소녀의 무언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던 수많은 날 동안 세상은 그저 고요하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으로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떨리며 수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오늘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록 제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이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엄마가 저를 위해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절박한 숨소리를 대신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범인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목숨을 바친 가장 위대한 엄마였습니다. 판사마저 안경을 벗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 형사는 꽉 쥔 주먹 너머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끝까지 뻔뻔함을 유지하려던 강 씨는 자신이 동냥하듯 딸기 우유를 쥐어주었던 그 작고 귀먹은 아이가 자신을 파멸시키는 가장 단단한 증언자가 되어 나타나자 끝내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 낭독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10년 동안 선량한 이웃으로 위장해 유족과 법을 기만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지자 1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진실이 마침내 무거운 족쇄를 풀고 세상 밖으로 완전히 걸어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문과 뉴스는 일제히 미숙 씨의 억울한 죽음과 위대한 모정을 다루며 섣부른 편견으로 그녀를 매도했던 사회의 냉혹함을 자성했습니다. 미숙 씨가 정 씨에게 남겼던 피 묻은 500만 원은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과 더해져 딸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가장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어머니가 남긴 씨앗이 긴 겨울을 견뎌내고 기어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해 겨울, 사건이 종결되고 몇 달이 지난 뒤 낡은 항구 마을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강 씨가 운영하던 철물점 건물은 범죄의 온상이라는 낙인이 찍혀 구청에 의해 완전히 헐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한 텅 빈 공터가 남았고 주민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애써 시선을 피하거나 발걸음을 빨리하곤 했습니다. 진범은 잡혔지만 가장 친절했던 이웃이 살인마였다는 사실이 남긴 불신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낡은 반지하 새빵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의 가로등은 여전히 위태롭게 깜빡거렸고 사람들은 이제 함부로 남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가벼운 뒷말을 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남긴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 형사는 강 씨가 수감된 직후 30년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그가 경찰서를 떠나던 날, 증거 보관실에 있던 물증 1호, 반으로 쪼개진 붉게 녹슨 황동 자물쇠와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는 경찰청 산하의 과학수사박물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화려하고 교묘한 거짓말도 결국에는 아주 작은 진실의 조각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서늘한 교보제로서 영원히 전시될 것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늦은 오후, 17살이 된 소녀는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익숙한 동네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 단지 공사가 한창인 그곳. 한때 제사 냉동창고가 흉물스럽게 서 있던 끄트머리 공터 앞이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막 사온 분홍색 딸기 우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기 전날 밤 내일 꼭 사다 주겠다고 낡은 스케치북에 약속했던 바로 그 우유였습니다. 소녀는 꽁꽁 언 손으로 방파제 너머의 차가운 바다를 바라보며 창고가 있던 방향의 평평한 갯바위 위에 딸기 우유를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겨울 바다의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 소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렸지만 소녀의 얼굴은 더 이상 두렵거나 춥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소리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묻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아기가 아무리 두꺼운 철문을 닫고 화학 약품을 부어 세월의 녹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진실은 가장 좁고 어두운 틈새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반드시 누군가가 그 녹슨 자물쇠를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1년 겨울, 차가운 냉동창고 안에서 한 여성이 흘렸던 피눈물은 10년의 세월을 건너 기어코 그 단단한 쇳덩이를 녹여내고 빛을 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무겁게 밀려오는 겨울 바다를 뒤로 한 채 소녀가 천천히 돌아서며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진실의 온기가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